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아서 어떠세요? 올해 혹시 무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있어요? 그때 새해 첫 방송 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저 책 팔려고요. 수소책. 예, 수소책.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좀 내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망을 내리실 건가요? 아니, 하명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뭐. 고쳐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전망을 제가 내릴 수 있는 깜냥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 기관들에서 업종별, 산업별 전망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주로 수출 측면에서 다뤄볼 예정이고, 일단 그럼 저희가 그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산업연구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산업연구원에서는 주력 수출 품목 13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년도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 일단 보니까 늘어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있긴 있나요? 네,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말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는 유지한다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꺾였다와 견조한 수출 증가세는 유지가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예컨대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완전 종합된 건 아니니까 뭐 한 10월 정도까지 종합된 것을 봤을 때 30.9% 정도 수출이 늘었어요. 2018년에. 근데 30%. 와, 많이 늘었네요. 수출만. 예.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9.3% 늘어날 것이다. 물론 확 꺾였네요. 우리나라 성장률 2%밖에 안 되는데 9%밖에 성장을 못 하는군요. 그런데 예. 수출의 증가세는 9%나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견조한 증가세는 보일 것이다. 30% 올라간 거에서 플러스 9%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기저가 있는 건데, 그래서 급등하던 게 좀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수출 증가세는 꺾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증가세는 꺾였고 증가가 꺾인 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뭐 반도체는 그렇고 2차 전지 쪽이 17.6%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증가를 했었는데 2019년에는 8.6%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연구원에서는 일단 IT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는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디스플레이가 2018년에 근데 배터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나 잘하는데,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뭐 과거에 있던 산업,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배터리 쪽 늘어나는 건 사실 고무적인 소식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올해 늘어나게 될 배터리의 그 규모가 대형 배터리 위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2차 전지는 대부분 핸드폰에 쓰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쓰거나 하면 굉장히 소형이었었는데, 자, 앞으로 늘어날 것은 대형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자동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 디스플레이는 2018년에 8.6%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매우 안 좋았었죠. 많이 중국에서 BOE가 LCD 패널을 너무나도 저가에 엄청나게 쏟아내버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2019년에는 마이너스 2.5%로 수출 감소세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잘 되는 건 계속 수출이 잘 되고, 물론 잘 되는 정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수출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럼 뭐 그건 왜 좋다고 얘기 안 하나? 저는 너무 경제를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봤을 때 2018년에 IT 산업군이 14% 정도 수출이 증가했다면 그게 2019년에는 6.1% 증가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게 IT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좀 먹고 사는 거는 또 IT네요. 그렇죠. 그나마 IT가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철강, 정유와 석유화학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정유는 좀 수출 증가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정유도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어느 정도 예. 좋았냐면 34.4%나 수출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정유를 누가 사양 산업이라고 했으며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 1순위가 정유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1순위는 조선이었구나. 네, 그렇죠. 1순위 근데 어쨌든 그 정유나 철강도 굉장히 구조조정 그 산업군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뭐 정유도 굉장히 견조하게 좀 성장을 했네요. 네, 근데 2019년에는 6.1% 증가. 이것도 수출 증가세는 꺾이나 견조한 수출은 이어질 것으로. 근데 정유와 많은 분들이 석유화학을 동일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 다른 게 석유화학도 지난 2018년에 14.6% 성장했으나 2019년 0.4%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게 대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그 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다 누가 쓸 거냐, 뭐 나프타 이런 것들, 그거 다 누가 쓸 거냐 해서 여기 그 석유화학 부문을 좀 안 좋게 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철강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3.3%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요 철강사가 이제 포스코 이런 데잖아요. 네네. 근데 철강이 무거워서 멀리 수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중국 경기 안 좋은 게 철강 산업에는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네. 뭐 올해 사실 중국이랑 관련된 건 뭐 다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조선을 볼게요. 근데 저는 왜 자동차와 조선을 지금 보느냐면 철강과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게 철강에서 좀 아니라고 판명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전망이. 일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2018년에 마이너스 1.8% 수출 감소. 뭐 이거는 뭐 현지 생산도 있었겠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잘 안 팔린 게 가장 컸겠죠. 2019년에는 0.2% 감소. 어쨌든 여기 자동차는 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수출 기준. 그렇죠. 수출 기준으로. 조선을 보면요. 조선이 2018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수출 감소율이 58%였습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2018년에 뭐 LNG니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면서 조선 수출, LNG선 수출이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2019년에 13.8%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산업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출이 가장 좋아질 것으로 지금 조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나 뭐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 해외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출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수주 실적을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 여기가 어디죠?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수주산업 전망을 따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2018년에 219억 달러 수주를 했는데 2019년에는 214억 달러, 한 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다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수출입은행은 2019년 조선업을 안 좋게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2017년에 보면 144억 달러밖에 수주를 못했었는데 이게 거의 219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너무 수주가 많았으니까 그 기저효과 때문에 2019년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14억 달러 정도만 수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해양 플랜트가 2018년에 35억 달러에서 2019년 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되는 그런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믿을 만한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출입은행에서는 좀 빨리 전망을 내놔요. 한 9월쯤인가 이렇게 내놔요. 근데 그때가 문제가 유가가 급등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유가가 급등했을 시기에 이런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희 전문가들 몇 명 만나갖고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의 제일 키워드는 사실 LNG가 맞아요. 근데 LNG가 올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발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LNG 운반선의 기술은 한국 빅3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 수주 실적을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가 수주에서 뭐 이렇게 저부가가치선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고부가가치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수주의 전체량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거기에 질이라고 한다면은 척수가 몇 척 안 돼요. 중국이 훨씬 척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배는 중국이 더 많이 했는데 큼직큼직한 고부가가치선만으로도 전체 수주 그 톤수를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LNG 수주가 작년에 그 이조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 LNG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을. 그렇죠. 그런데 이 그 LNG선 수주가 그러니까 성과가 너무 낮았을 때 생겨났던 약간 투기적 수요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네. 앞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 IMO라고 회사기구에서 회사기구? 환경 규제를 하는데 네네. 환경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배들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바다를 돌아다니는 그 배들은 대부분 벙커 CU를 쓰는데 예, 이게 예.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배출을 되니까 회사기구에서 그 오염물질 배출 안 되는 엔진을 써라라고 하는데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네. 있긴 한데 그 중에 어쨌든 이걸 교체를 하든 네. 아니면 그거서 뭐 이렇게 뭐 부품을 바꿔서 하든 아니면은 기름을 뭐 벙커 CU가 아니고 뭐 LNG 추진이나 이런 걸 하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거 하기 싫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일이 현실화될까? 정말 배를 바꿔야 될까? 그러면서 이 발주가 좀 이렇게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네. 원래 2019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우조선이 한참 안 좋을 때 네. 그때 2019년을 전망했을 때 그 물량이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네. IMO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선박 발주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럼 올해 진짜 나올까?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해양 플랜트가 작년에 거의 발주가 안 됐어요. 네. 근데 해양 플랜트는 한 건 한 건이 워낙 규모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나 발주가 나오면 이렇게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올해는 그 발주가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은 봐요 LNG에다가 네. IMO에다가 네. 이 해양 플랜트가 얹어진다. 대박이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게 발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네. 하는 거고, 야 이거 되겠냐라고 네.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황 같은 경우는 참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게 한 척 한 척이 너무 규모가 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발주가 나오면 정말 대박인 거고 안 되면 확 쪼그라들고 해가지고 그 전망치를 보는 쪽 그 기관마다 네, 자기의 네. 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뭐 하나대투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세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네. 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뭐 네. 해양 플랜트 정도가 나와주면 좀 이렇게 똔똔이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전체 산업을 좀 아울러 봤으니까 자동차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그 대부분에서 자동차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른 게 네. 이게 그 저기예요. 그 현대차 그룹 안에 글로벌 경영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여기도 뭐 일종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 분석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생산도 중요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것도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와 그 각국 기업 그 경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그 전 세계 전망치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세계 경제가 2018년에 성장률이 한 3.6% 정도 됐는데 2019년에는 3.4%로 한 0.2%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네. 전망을 했고요. 여기서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그 신흥국들이 좀 견조했어요. 2018년에는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견조했는데 미국, 중국이 워낙 미국도 괜찮았죠. 네네. 중국이 워낙 안 좋은 바람에 그랬는데 이게 뭐 그 오히려 미중 무역 그 갈등이 장기화가 되고 뭐 선진국 통화 같은 경우도 유럽도 이제 좀 긴축할 때가 됐고 네. 그러면서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성장률로 보면은 뭐 미국 경기가 2.8에서 2.5로 많이 낮게 잡았죠. 0.3%포인트나 낮게 잡았어요. 예. 한국은 2.7에서 2.6으로 뭐 1%포인트 낮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경기가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이 부진이 정체가 지속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네. 차시장으로 자동차 시장. 전체 네.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차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참 정말 쪼잔해서 별 말하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2018년에 네. 0.2% 성장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에는
0.1%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아,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이라는 것이. 30% 성장하는 뭐 반도체 네네. 얘기하다가 네. 0.2%, 0.1% 얘기하는 게 참 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자동차는 포화 시장인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선진국 네.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 시장이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성장세가 많이 나봐야 그렇게 뭐 교체 수요가 많은 거지 그렇게 대단한 수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저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 1.4%. 충분히 차가 아니 근데 2018년도 못 팔았었잖아요. 2018년에는 0.1% 늘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예 이제 수출이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작년에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는데도 0.1% 늘어나는데 그친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성장세 자체가 둔화가 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0.2%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마이너스 4%. 아. 워낙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올해는 국내 차급별로 네네. 차급별로 보게 되면 이제 SUV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추세가 또 이어질 거라고들 전망을 네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UV 판매 비중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죠. 더 이상 뭐 세단의 시대가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저 개인적인 취향과는 다르지만 예, 그건 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급차입니다. 고급차. 그게 제네시스 같은 거 아니에요? 제네시스 같은 네. 거예요. 고급차의 판매 증가율이 2018년에는 2.4%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2019년에는 6.6% 많이 커지네요. 많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의 그 성장률이 0.1%인데 네. 이게 고급차에서 6.6%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러게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을 했던 것 자체도 그러니까 현대차가 내세웠던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시장은 이제 0.1% 시장인 거고 네네. 고급차 시장이라고 불리면은 보통 아우디, 뭐 BMW, 벤츠 뭐 이런 데로 뭐 도요타의 렉서스 네네. 이런 차급의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을 하려면 좀 고급차들을 많이 좀 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현대차 고급차라고 하면은 현대 고급차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세모난 네모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 네. 브랜드가 결국은 이제 그 G70, 80, 90 해가지고 네네. 90은 작년 말에 나왔고 네. 그 80이 사실 제일 많이 팔리는 차급이거든요. 네. 그 G80이 그 올해 나옵니다. G70은 작년에 나와가지고 뭐 올해 미국에서 선정한 올해 의 자동차로 선정이 되면서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죠. 네네. 뭐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는 평가인데 평가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리고 저기 현대차의 기사 중에 많이 봤던 게 안전성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안전성 평가 1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어느 부문에서나 상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네네. 것인가가 지금 현대차한테 굉장히 좀 큰 과제가 될 거예요. 네. 이게 차를 괜찮게 만들었다는 그 수준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네. 라인업도 올해 그 G80까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풀체인지 모델이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좀 튼튼한 라인업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네. 그럼 이걸 얼마나 잘 파냐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대로 장착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좀 친환경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차 판매가 2018년에 20%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전체 자동차 시장은 0.2% 늘어나고 네네. 있는데 친환경차는 20%가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도 뭐 그 성장률은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게 18% 정도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18%라는 게 20% 늘어난 거에다 18%를 얻는 거니까 네.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에 그 시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예요? 환경 규제. 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의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네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져요. 네. 그게 이제 전기차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과감하게 환경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서만 한 400만 대 넘게 판매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400만 대면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팔고 있는 게 한 70만 대 예, 예. 연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한 75만 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가 한 150만 대 정도 네네. 돼요. 한 18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친환경 차만 400만 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럴 수 있죠. 이게 2017년 기준으로 거기가 2,800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 시장 네. 연간.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전체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다 합치면 2,200만 대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2,800 물론 2018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못 팔았지만 네. 그 중에서 한 25% 정도를 친환경차로 판다는 거니까 20%죠. 400만 대니까. 네. 그러니까 5대 중에 1대 정도를 친환경차로 판다라는 거면 그렇게 무리한 전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따먹을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 그러니까 도요타가 압도적인 네네. 경쟁력을 갖고 있고 현대차의 경쟁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2017년 기준으로는 뭐 친환경차 판매 2위를 현대차가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래요? 대부분 이제 현대차는 그런 거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내년에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코나, 네. 코나가 지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네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고 이제 아이오닉, 네네. 아이오닉은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다 내놓는다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다 네.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올해. 그리고서 이제 라페스타라고 한국에는 없는데 중국 전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스포츠 세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EV 모델 뭐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네.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5년 있다, 7년 있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를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고급차 시장이 지금 올해 전망이 좋고 그리고 친환경차 전망이 좋은 시점에 그 라인업이 확충된다는 건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왜 자꾸 저걸 하냐, 네. 뭐 이렇게 친환경차를 자꾸 왜 하려 그러냐, 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걸 하려 그러냐라는 거는 이 시장 동향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 같은 데가 좀 인상적입니다. 인도가 7.6%나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요새 뭐 하고 있는지가 이 전망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네네. 뭐 인도에다가 뭐 1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네 그렇죠. 만에 그리고 네네. 내년에는 뭐 한 9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 인도 시장에서만 네. 거기다 전기차도 하나 보너스로 네네. 넣겠다. 그럼 그런 얘기해요. 아니 인도에 뭐 전기차는 좀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 신흥국이라고 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밟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신흥국일수록 더 앞서가는 걸 하고 싶어해요. 아, 그러니까- 한 단계 뛰어넘고 싶은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여기서 출시해라. 그리고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라. 이걸 네. 정부 차원의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조립하는 기술들을 배우고 그 현지에서의 어떤 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뭐 안 좋다 얘기해도 7.6% 증가. 러시아 18.3%. 그러니까 신흥국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근데 저 현대차가 이제 신흥국 포트폴리오가 이제 꽤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신흥국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이랑 중국에서 이제 얼마나 터지냐, 그러니까 얼마나 덜 터지냐가 네네.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별로 안 좋습니다. 1% 감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개별 소비세 예. 인하를 예. 6개월 연장해주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2019년 6월까지는 차를 사고, 예.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차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6월까지만 다 사는 거죠. 그렇죠. 미리 사니까 나머지가 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안 좋아지는 것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 하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가 있었던 거고 네네. 올해 하반기는 개소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작년 하반기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개소세 인하 효과도 없어지는 데다가 작년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약간 올해 국내에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올해 전망치를 내놓는데도 해외도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해외 전망은 꽤 높게 잡았고 네. 국내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 잡아놨습니다. 현대 기아차 모두.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올해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영업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국내는 좀 목표치를 좀 낮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그닥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신흥국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네. 미국이랑 중국은 얼마나 방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 정도 그걸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총 합쳐 보면은 어느 정도래요? 성장이래요? 감소래요? 그 성장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네. 작년에는 755만 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74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목표 달성 실패. 네. 네. 근데 올해 목표치는 750만 대로 네. 760만 대. 어. 그러니까 작년 목표보다는 한 5만 대 정도 늘려 잡았고 전문가들은 이 정도 목표는 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긴 봐요. 네. 그러니까 소폭 상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자동차 산업은 얼마큼 성장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차 시장에서 얼마큼 경쟁력을 갖느냐, 네. 고급차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가 왜냐하면 그 나머지 차급에서는 팔아봐야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네. 크게 마진이 남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는 걸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느냐도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19년 산업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